그러니까 고정근의 소속 경제 고정근입니다. 오늘은 이제 앙콜와트 사진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5월 24일 아침 경제 기사에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24일에 학교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전해드리는 명품 시사에서 5월 24일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지난 주말에 5월 21일에 끝난 한미 정상회담에 관해서 오늘 아침 주말을 끝내고 아침 여러 신문에서 평가가 실렸습니다. 첨단 기술과 경제 동맹으로 진화하는 한미 동맹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평가하면은 기술과 경제 동맹을 강화를 한 것이 가장 중요한 방점이 되겠습니다. 바이든은 일본과 중국을 압박하면서 한국엔 투자와 신기술까지 챙겼다.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한미동맹 관련해서 한미정상회담 주요 내용을 보면은 한미동맹 관련해서는 가장 큰 것이 이제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제한을 담은 미사일 지침을 42년 만에 종료했다는 것과 중국 관련해서는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를 언급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남중국해 항행 자유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대북 중재에 관해서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을 언급을 하면서 북한이 아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를 언급했습니다. 백신 관련해서는 한국의 그 백신 미국의 개발 능력과 한국의 생산 능력을 결합한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언급을 했고요. 경제협력 관해서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그리고 해외 원전 사업 공동 참여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방점은 이제 경제협력이 되겠습니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가 특징 중에 하나는 ABC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ABC는 Alliance, Value Chain인데요. 동맹 가치 사슬이죠. 종래는 GBC라고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을 얘기했는데, 글로벌 공급 사슬이죠. 근데 글로벌 공급 사슬을, 의 경우에는 중국의 그 전략 물자에 대해서도 중국이, 참여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끼리, 전략 물자에 대해서는, 가치 사슬을 만들자.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의약품 같은 중요 물자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끼리 가치 사슬을 만들자고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번에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동맹 가치 사슬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반도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중국의 대만의 TSMC의 공장을 지금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하나 있는데 5개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애리조나주에 그 파운드리 업체가 5개 더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애리조나주가 인텔이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에서 인텔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텔과 TSMC 협업이 더 강화되는 건데 이제 한국도 반도체 종류 추가로 건설하고 전기차 배터리 또 추가로 투자하는 것이 이번에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ABC의 동맹 가치 사슬에 경제 기술 동맹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번에 가장 큰 방점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민간 기업의 44조 투자가 한미 동맹을 떠받쳤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그 기여는 민간 기업입니다. 삼성과 LG, SK, 현대차의 그 44조에 달한 통큰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번에 그 바이든의 그 대통령의 연이은
우리 CEO, 우리 그 투자기업 CEO를 한 분 한 분 이렇게 세워서 땡큐를 연발하는 그런 거듭 감사를 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과제는 지금 한국의 반도체 최대 수출처가 중국입니다. 한국 반도체의 거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 시장의 손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지원 법안이 의회 통과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져야 될 것이라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공장들이 대거 미국으로 가면서 국내 일자리 우려가 이제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이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 투자한 한국 법인은 955개, 고용인력 9만 명을 창출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조업에 281개, 도소매 342개에서 거의 9만 명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삼성과 CJ만 하더라도 1만 명씩 각각 고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크게 지금 미국 쪽에, 근데 현대차라든지 삼성, 오스틴, 텍사스 오스틴 반도체 공장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하면서, 미국은 왜냐하면 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뭐 중국 같은 그런 임금을 보고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시장을 보고 들어가고 기술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큰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백신 쪽에서는 한국에서 이번에 백신이 미국의 그 모더나 백신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예비타 생산하기로 함으로써 한국이 지금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고 있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의 노바백스, 그리고 또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5도 한국에서 일타 생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모더나가 추가되면서 한국이 백신 4종을 생산한 아시아의 허브로 부상이 되고 있다. 그런 부상될 전망이라고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아쉬운 것은 모더나 국내 생산 계약은 따냈지만 한국의 우선 공급은 빠져 있다. 미국의 백신 원액을 받아와서 충전하고 포장하는 단순 공정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이 아쉬운 점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공급을 차질 없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백신, 더구나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시작 전에 계속 언급해왔던 백신 스와프는 불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백신을 미리 공급하고 나중에 우리가 확보되는 백신을 미국에 공급해주는 그런 백신 스와프는 불발이 되고, 55만 명의 한국 국민들에 대한 그 백신 공급은 55만 명 분이니까 110만 회분이 되겠습니다. 확보에 그쳤다 하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11월 집단 면역에 차질이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백신 허브로 떠오르는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미래 4차 산업의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산업인 바이오 산업의 육성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스와프가 없었는데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더나 국내 공급은 4분기 정도 되어야 한국에 공급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백신 스와프가 허언으로 끝나고 국군 55만 명분을 지급받는 데 대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강업하고 있을 땐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우리가 4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 선물을 주고 고작 받아낸 것은 55만 명분의 군인 백신밖에 없다. 이런 또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문제, 안보 문제 관련해서 한미 정상은 북한과 대화를 공동 성명에 넣었지만 바이든은 환상은 없다. 선 비핵화 원칙을 계속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은 공동 성명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되어 있지만 바이든은 여전히 북한의 선 비핵화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대만 해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과 남중국 해이평화, 영유권 이런 문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국에 민감한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봉쇄 전략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제 기술 동맹, 그다음에 쿼드라는 군사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인데 당연히 이제 경제기술 동맹에 대만의 TSMC가 포함되어 있고 또 대만을 이번에 국제 무대에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해협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는 쿼드의 공동성명에 언급은 되었지만 쿼드의 중요성이나 인식을 같이 한다고 되어 있지만 한국이 쿼드에 가입한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정부가 한국의 군사부문 쿼드에 가입하는 것에 관해서 아마 선뜻 나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것이 지금 미국을 하여금 일본과 대만 라인을 더 중요하게 간주할 수 있겠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온 얘기 중 하나가 최근에 이번에 새로운 부임하게 될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얼마 전에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얘기 나온 것 중 하나가 주한미군을 동아시아 다른 지역에도 유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바로 이제 남중국해라든지 대만 해협 문제에 주한미군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혹시나 지금 한반도 대한민국의 방어가 다소 소홀해질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걱정도 제기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만반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여전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또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추호라도 흔들리면은 대한민국 굉장히 혼자서 막강한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중국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우리가 이번 공동성명에서 다소 우리가 지금 미흡한 부분 중 하나가 쿼드는 중요성 인식한다고 얘기만 하고 대한민국의 가입이 언급되지 않음으로써 않고 오히려 반대로 대만 해협과 남중국 해협권 문제가 언급되면서 혹시나 일본과 대만을 연결하는 그런 라인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에 관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한국 패싱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해협과 남중국 해협 문제는 중국의 가장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성명에 포함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밀착한 한미동맹, 커진 차이나 리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것이 그냥 가볍게 중국은 여전히 경제는 계획 개방을 하고 있지만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중국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이 계속 공산주의를 팽창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죠. 특히 1대1로라는 걸 통해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예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봉쇄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 중에 하나가 현재 한국 수출의 26%가 작년 기준으로 중국으로 가고 있고요.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작년만 하더라도 45억 달러 정도를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때문에 약간 줄었는데 재작년에는 5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중국에 투자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수가 약 28,000개가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중국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대한민국으로서 고민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보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제다.
경제도 역시 중요하지만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좀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런 숲을 보면서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지혜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또 이제 미국과 손을 잡고 원전의 공동 진출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큰 문제는, 우리나라는 내부에서는, 국내에서는 탈원전하면서 미국과 원전 협력을 한다는 이런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가운데 지금 탄소 중립에는 차세대 소형 원자료, SMR이라고 소형 원자료 개발에 미래 에너지 패권이 달려 있다.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한국에서 이 나무를 떼어서 발전을 한다, 이런 해서 탄소 중립에 뭐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탄소 순배출 제로, 넷 제로로 가려면 자연의 힘이 더 중요하다 하는 국제 공동 연구진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산림 벌채를 금지해야 되고, 오히려 토지 과지를 개선하면서 이렇게 해야만이 파리 기후 협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런 주장이 나오면서 미국에서 나무 벌목에 대해 대규모 벌목을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 산림을 조성한 지 40년인데 오래된 나무를 베어서 땔감을 통해서 나무를 변 나무의 땔감으로 발전한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에 관해서 전문가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쪽을 보면 아파트 값이 지금 V자 상승을 했다. 지난주에 0.1% 오르면 서울 아파트가 0.1% 오르면서 V자 반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올해 집값은 19년 만에 최고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25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취득세도 올리고 종부세도 올리고 양세도 올리고 전반적으로 세금을 다 올리고 강화했지만은 금년의 상승률이 2002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급 대책이 없는, 마지막으로 이제 내놓은 것이,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부문 공공공급, 임대, 이런 것을 내놓다 보니까 제대로 실효성이 없어서, 이런 가운데 자연적으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는 증가하고 집값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금만 계속 올리는데 재산세를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더라도 6억, 9억 사이에는 공시지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은 더 늘 전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7, 8억 주택 경우에는 재산세가 8만 원 늘고,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만 4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재산세가 소폭 감소할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공제를 축소한다는데, 오히려 이것은 거래 비용을 높이면 피해는 결국 서민에게만 돌아간다. 오히려 양도세 장기 보유를 오히려 장려를 해야 할 마당에 양도세 장기 보유를 1주택 장기 보유마저 줄인다고 하는 이런 정책이 지금 상황에서 맞는 것이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요. 보유세가 80만 원 오르면 건보료는 290만 원 더 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약 5만 명 정도가 이번에 공시지가 인상으로 건보료 피부양자에 탈락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계속 1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시지가 오르면서 재산세도 많이 증가하고요, 건보료도 증가하면서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중노장년들은 그저 과거 한 3, 40년 전에 맨손으로 출발해서 아이들 키우면서 집 한 채 장만하고 퇴직한 게 전부인데, 이 소득도 없는데 재산세 폭탄과 건보료 폭탄이 주어지면서 노인 빈곤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정부 정책으로 노인을 더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송영길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여당에서 이런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용도사미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공 아파트, 요즘 말씀 나오고 있는 재정지 특공 아파트에 관해서 취득세를 607억 원 깎아주었다. 2011년부터 9년간
17,995채에 대해서 한 채당 337만 원을 감면해 주었다. 게다가 또 이주 지원비라고 그래가지고 최대 2년간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게 되었다. 지금 이게 뭐 복마전입니다. LH공사의 그 비리, 부동산 투기 비리에 이어서 제2의 부동산 공직자들의 특권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비리 복마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이 10만 명 증가했는데, 이렇게 되면 미래 재정은 누가 부담하느냐? 재정 부담은 공무원 10만 명 증가하면은 가장 큰 것이 이제 그 공무원의 연금 충당 부채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 연금 충당 부채를 지금 이렇게 될 때 327조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지급해야 될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가 1,044조 원인데 추가로 327조 원이 더 늘어난다. 그러니 이건 누가 부담할 것이냐? 지금 일자리도 없어서 절망에 빠져 있는 2030 세대가 결국은 부담해야 되는, 이것이 가능한 얘기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가 난립니다. 암호화폐 쪽에서 지금 계속 주가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 뭐 여기 보면 테더라든지 USDT나 USDC 같이 달러와의 연동되어 움직이는 스테이블 코인만 안정적이고 나머지는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트코인을 보면은 그래서 암호화폐 시총이 1조 4천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2조 달러 되었던 것이 1조 4천억 달러로 줄어들면 약 한 6천억 달러 정도가 시총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33,90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6만 달러까지도 갔습니다만은 33,900달러대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이더리움도 현재 2,076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뭐 한 5만 달러까지 갔습니다만 5천 달러까지 갔습니다만은 한때 지금 현재 2,076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암호화폐 가격은 계속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4,173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뭐 거의 한 5만 원, 6만 원까지 갔습니다만은 5천만 원, 7천만 원까지, 6, 7천만 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4,173만 원을 아침 시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요. 이더리움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폭 반등해서 이더리움이 200만 원대까지, 220만 원대까지 하락했다가 좀 소폭 반등해서 257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암호화폐를 때리면서 시총이 약 40% 정도 날아갔다. 최고치의 고점에 대비하면은 비트코인도 45%, 이더리움도 50% 하락하고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총이 110조 원 정도 사라졌다, 그런 얘기고요. 디지털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을 하자 진짜 금값이, 디지털 금값이 하락하자 진짜 금값이 수익 상승하고 있다. 돈들이 아무래도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 주식도 미국의 조기 금리 상승 가능성을 앞두고 횡보를 보이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도 이렇게 계속되는 규제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이자 금값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KB은행이나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안 터줄 전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실명계좌를 터주고 있는 은행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K뱅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현재 농협은행과 그 신한은행, K뱅크가 4군데 거래소만 계좌를 주고 있는데, 계좌 개설을 받지 못하면 9월 24일 이후에는 거래소가 영업을 못하게 되는데, 대략 한 200여 곳의 거래소가 폐쇄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상화폐 피해는 커지는데 금융위는 대책 없이 팔짱만 끼고 있다. 필요한 규율, 필요한 입법도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건 왜냐하면 가상화폐, 암호화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법률이나 필요한 규제도 도입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투자자 피해와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법안들이 서너 개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국 증시에서 유혹 자금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은 더 나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은 테마 ETF로 중수익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은행들이 ESG 우수 기업에 금리를 깎아준다 이런 얘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ESG가 환경사회 공헌 지배구조를 잘하는 기업을 계속 앞으로 이제 육성한다는 그런 이제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특히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의 그 환경정책과 또 사회공헌, 상부 개정 등 그다음에 지배구조 투명성 이런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열풍이 불고 있다시피 하는데 은행들도 이런 ESG 우수 기업에 금리를 깎아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지만 배터리 산업에 들어가는 소재를 거의 8, 9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중국의 소재를 움켜쥐고 무기화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전기차의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배터리 소재를 중국에 의존해서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매각을 했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해외 자원 개발에 오히려 더 열을 더 집중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가 내달 11월 달로 내달 11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중진 5명과 초선 3명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초선이라고 하는 사람들 김웅이라든지 이준석 뭐 이런 사람들은 유승민 계열이죠. 김은혜 대변인도 대변인은 MB 계열이고요. 주호영은 유승민 계열이죠. 지금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것이 오히려 유승민 씨가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 유승민 계열을 대거 당대표에 추천을 시켜서 마지막에 몰아주려고 하는 결과적으로 주호영이었죠. 주호영에게 몰아주었어. 주호영이가 당대표가 되면서 주호영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뭐 초선에서 근데 이준석이가 계속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은 아마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데 표를 몰아주어서 결과적으로 유승민 계열에서 당대표를 내면은 그 당대표가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고요. 저도 지난번 4.15 총선 때 벌써 총선에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패한 이석을 잃은 이유 중 하나가 무리하게 유승민 계열이 이렇게 많이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예컨대 한 20한 몇 개 지역을 갑자기 선거 한 달 전에 유승민 계열로 바꿔서 공천하는 바람에 한 달 전에 가서 뭐 당선되기 힘들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준석이죠. 거기에 뭐 강북에 저 노원구에 당협위원장이 있고 오랫도록 운동을 해왔는데 갑자기 한 달 전에 이준석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떨어지죠. 그렇게 해서 거의 한 10몇 석을 날렸습니다. 날리고 안철수 계열도 안철수는 정작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한 11곳 정도를 안철수 계열의 당협위원장을 빼고 기존에 있던 당협위원장을 빼고 공천을 해서 그거 다 날리고요. 그렇게 해서 20몇 석을 날리면서 사실 국민의힘이 대표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 이면에는 바로 이렇게 유승민 계열이 당권을 쥐고 나중에 유승민 씨를 대선 후보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었던 것으로 저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침 언론에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너무 실정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공분과 분노와 이런 분노가 들끓고 있는 시점에서 우파들이 단합을 해서 가장 훌륭한 후보를 내세워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이 확실한 그런 후보를 내세워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갔을 때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심지어 이렇게 가기 위해서 심지어는 뭐 홍준표라든지 다른 비유승민 계열 후보들은 아예 입당도 안 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파가 분열하면서 특정 계층 계보만 후보를 옹립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4일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되는 한 주 즐거운 주의를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경기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